안녕하세요. 오늘의 탐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가끔 어떤 건물이나 장소에 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또 어떤 곳은 보기엔 정말 멋진데 왠지 모르게 차갑고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질문, 무엇이 공간을 살아있게 만드는가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네, 맞아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는 건축계의 거장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역작 시리즈 질서의 본질 제2권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제13장 패턴, 중심을 만드는 일반 규칙 또는 삶을 즐겁게 만드는 것,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삶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라니, 와, 부제부터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게 단순히 건물을 짓는 기술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야기일 것 같아서 벌써 기대가 되네요. 바로 그거예요. 이건 건축가만을 위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의 환경, 나아가서 우리 삶 자체를 더 생명력 넘치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탐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열쇠는 알렉산더가 제시하는 중심과 패턴이라는 개념에 숨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핵심 개념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보통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기능이잖아요. 뭐 사무실, 주방, 침실 이런 것들이요. 근데 알렉산더는 이 기능을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는 기능이 단순히 어떤 활동이 일어나는가의 목록이 아니라고 말해요. 제대로 된 기능이라면 그 자체로 살아있는 중심, 센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 중심이요. 네. 예를 들어서 그냥 요리한다는 활동 목록만으로는 부족해요.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어떤 활기찬 주방, 즉 살아있는 중심이 되어야 진짜 기능이 완성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건물의 기능을 정한다는 건 결국 어떤 종류의 삶의 중심들을 만들 것인지 결정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거군요. 정확해요. 그리고 어떤 중심을 선택하고 또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그곳에서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거죠. 책에 나오는 두 가지 사례를 보니까 그 의미가 확 와닿더라고요. 하나는 시골 오두막 문접해 있는 작은 장미 격자예요. 정말 소박하잖아요. 근데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한테 색과 향기로 기쁨을 주고 살아있는 식물을 돌보는 마음을 갖게 하니까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중심인 거죠. 그렇죠. 반면에 완전히 다른 스케일의 예시도 있어요. 워싱턴 DC의 덜레스 공항인데요. 옛날 공항들은 보통 터미널에서 비행기까지 항상 걸어가야 했잖아요. 근데 이곳에서는 모바일 라운지라는 거대한 버스 같은 걸 발명했어요. 승객들이 라운지에서 바로 탑승하면 그게 비행기까지 데려다 주는 거죠. 와, 그건 정말 혁신적인데요. 터미널에서 비행기까지 이동한다는 기능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낸 거네요. 그리고 그 중심 하나가 공항 전체의 구조와 경험을 다 바꿔버린 거고요. 맞아요. 이 두 사례는 스케일은 정말 극과 극이지만 인간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새로운 중심을 창조했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아요. 그리고 이런 중심들은 문화랑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공간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은 문화에 따라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예를 들면 모로코 가족에게 필요한 집과 일본 가족에게 필요한 집의 중심들은 완전히 다르겠죠. 그 문화적 차이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가 그 트로브리안드 섬 주민들의 마을 이야기였어요. 이들은 그냥 되는 대로 집을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들의 마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중심들의 체계라고 볼 수 있어요. 중앙의 공동구역을 중심으로 집들을 원형으로 배치하고 그 안에서도 추장의 집, 창고, 옌 저장고 같은 중요한 건물들은 어떤 신성한 축을 따라서 정렬되어 있거든요. 이건 단순한 마을 계획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 구조, 신념, 가치관이 공간으로 구현된 거예요. 그들의 삶의 방식, 그 자체인 셈이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결국 새로운 건물을 설계한다는 건 단순히 벽돌을 쌓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하고 그걸 뒷받침할 물리적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와, 굉장히 심오한 작업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새로운 중심을 만들 때 반드시 그 장소가 원래 가지고 있던 문화적 맥락, 그가 말하는 전체성 속에서 나와야만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외계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만들면 살아있는 공간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중심이라는 개념은 이제 좀 알겠는데
여전히 좀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이걸 실제 설계에 어떻게 적용한다는 거죠? 건축가가 자, 이제부터 살아있는 중심을 만들자 이렇게 외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좀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알렉산더의 대답이 바로 패턴 언어라는 아주 독창적인 개념이에요. 패턴 언어. 단어 조합이 흥미롭네요. 언어처럼 뭔가 규칙과 체계가 있다는 뜻인가요? 정확해요. 패턴 언어는 수많은 성공적인 중심들을 만드는 규칙들을 모아놓은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기서 패턴이란 살아있는 인간 환경에 필수적인 어떤 중요한 중심을 반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규칙 또는 지침을 의미합니다. 아, 그럼 패턴은 미리 만들어진 부품 같은 게 아니군요. 예를 들어 아늑한 창가 자리라는 패턴이 있다면 그건 특정 디자인의 의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햇빛이 잘 드는 창 옆에 기대 앉을 수 있고 책이나 채를 놓을 작은 공간이 있는 자리를 만들어라 같은 뭐랄까 일종의 레시피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와, 완벽한 비유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 레시피만 있으면 어떤 집이든 그 집에 딱 맞는 아늑한 창가 자리라는 중심을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패턴은 완성된 요리가 아니라 언제든 좋은 요리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뭐랄까 유전자나 레시피에 더 가까워요. 그렇군요. 이 패턴 언어 이론의 핵심 아이디어를 좀 정리해보면 첫째, 전통사회는 늘 이런 패턴 언어를 사용해서 성공적인 환경을 만들어 왔다는 것. 둘째, 이 패턴들은 대부분 인간의 아주 깊고 근본적인 필요에서 나온다는 것. 셋째, 문화마다 패턴은 다르지만 모든 문화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구조도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 이론이 단순히 과거를 분석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를 위한 새로운 패턴 언어를 창조할 수 있는 도가 된다는 거네요. 맞아요. 과거의 유산을 이해하되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담은 패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럼 그 좋은 패턴은 대체 어디서 어떻게 찾는 걸까요? 그냥 옛날 방식을 그대로 베끼기만 하면 지금은 맞지 않거나 심지어 나쁜 관습까지 반복할 위험이 있잖아요. 바로 그 딜레마를 해결하는 게 이 이론의 핵심이에요. 목표는 생명을 창조하는 패턴을 찾는 건데 그러려면 무엇이 정말 효과가 있고 사람들을 더 온전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하죠. 알렉산더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책상에 앉아 있지 않고 직접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1969년에 페루에서 저비용 주택을 설계했던 경험이 바로 그 생생한 예시죠. 이 이야기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보통은 인류학 보고서 같은 자료를 분석할 텐데 알렉산더의 팀은 완전히 다른 방식을 택했더라고요. 네, 그들은 보고서를 읽는 대신 페루 현지 가정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들의 삶의 일부화돼서 직접 체험한 거죠.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발견들을 하게 됩니다. 그 유령 이야기가 정말 극적이었어요. 보고서에는 아주 그럴듯하게 쓰여 있었잖아요. 페루 원주민들은 밤 공기를 타고 유령이 들어온다고 믿기 때문에 창문을 닫는다. 정말 이국적이고 신비로운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렇죠. 외부인의 시각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막상 그 팀이 거기서 직접 살아보니까 진실은 훨씬 더 현실적이었어요. 그 지역은 밤에 위험한 곳이었고 창문을 닫는 건 그냥 강도가 들까봐 무서워서였던 거예요. 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필요 때문이었죠. 와, 머리로 분석하는 거랑 몸으로 느끼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크군요. 유령이라는 그 신비로운 문화 해석 뒤에는 안전이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이 있었네요.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은 코메도르, 즉 식당의 역할이었어요. 당시 미국 중산층 가정에서는 식당이 점점 사라지는 추세였지만 페루 가정의 코메도르는 단순히 밥만 먹는 곳이 아니었어요. 온 가족이 드나들며 마주치고 TV를 보고 이야기하는 집의 심장이자 거실이었죠. 알렉산더가 자기 집에는 필요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막상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공간 없이는 페루 가족의 삶이 유지될 수 없다는 걸 절실히 느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알렉산더가 제시하는 방법론의 핵심입니다. 상황 속에 자기 자신을 깊이 밀어넣고 자신의 감정을 일종의 측정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이 사람들이라면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어떻게 해야 가장 편안하고 온전하게 느껴질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거죠. 잠깐만요. 그건 너무 주관적이지 않을까요? 외부인이 잠깐 들어가서 느낀 감정이 그 문화의 본질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오히려 더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감정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반드시 두 가지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첫째는 함께 간 팀원들과의 교차 검증이에요. 나만 이렇게 느끼나? 당신도 그렇게 느껴? 라고 서로 확인하면서 개인적인 특이성을 걸러내죠. 둘째는 현지인들과의 끊임없는 대화예요. 자신들이 발견한 패턴의 초안을 보여주고 이런 공간이 있으면 당신의 사용이 더 나아질 것 같나요? 라고 물으면서 피드백을 받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주관적인 느낌에서 시작하되 상호 검증과 현지인의 피드백을 통해서 객관성과 보편성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군요. 맞아요. 그 결과 길모퉁이 가게, 길거리 축구처럼 페루 사람들의 실제 삶과 필요를 생생하게 반영한 패턴 목록이 탄생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 결과물이 나중에 페루 현지 건축가들이 만든 안보다 오히려 페루의 현실을 더 정확하게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에요. 외부 일이었지만 그들보다 더 깊이 들어갔던 거죠. 결국 중요한 건 겉모습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표면적인 욕구를 넘어서 그 문화의 깊은 곳에 있는 어쩌면 당사자들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진짜 필요와 갈망을 포착하는 능력이네요. 어떤 패턴이든 괜찮은 게 아니라 이렇게 본질에 닿아 있는 패턴을 찾는 게 핵심이군요. 정확합니다. 살아있는 건축 과정은 인간 삶의 더 깊은 측면을 지지하는 중심을 만들 때만 제대로 작동해요. 중요한 건 겉으로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하는 거죠. 책에서 이칼리아의 작은 마을 라벨로랑 현대 캘리포니아 개발 지역을 비교하는 부분이 이 본질대 눈속임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극명한 비교죠. 먼저 화분을 비교해보죠. 캘리포니아의 것은 아주 화려한 디자인의 육각형 화분 상자예요. 딱 봐도 이거 비싼 거야, 디자인 멋지지 하고 뽐내는 것 같아요. 초점이 상자 자체에 맞춰져 있죠. 반면에 라벨로의 화분은 길가의 낡은 벽 위에 그냥 흙을 채워놓고 꽃을 심은 소박한 화단이에요. 하지만 그 위치가 기가 막히죠. 길을 지나는 사람의 눈높이에 딱 맞춰져 있어서 자연스럽게 꽃을 보고 향기를 맡게 돼요. 여기서 초점은 화려한 상자가 아니라 꽃을 경험하는 것 자체에 있어요. 와, 정말 그러네요. 캘리포니아의 화분은 나 좀 봐줘 하고 소리치는 것 같은데 라벨로의 화분은 그냥 여기 꽃이 있으니 즐기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벤치 비교는 더 결정적이었어요. 네, 캘리포니아의 벤츠는 아주 인상적인 디자인으로 만들어져서 그 자체로 하나의 조각품 같아요. 그런데 정작 어디를 향해 놓여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냥 여기 벤치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라벨로의 벤치는 디자인은 아주 평범한데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놓여 있어요. 앉는다는 행위의 목적, 즉 쉬면서 무언가를 감상한다는 본질에 이보다 더 충실할 수는 없겠죠. 저는 벤치 디자인만 생각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거기에 앉아서 뭘 볼 것인가였군요. 너무 당연한데 잊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차량 통제 시설, 비교도 흥미롭죠? 캘리포니아에서는 들어오지 마시오라고 명령하는 듯한 권위적이고 육중한 볼라드를 사용해요. 반면 라벨로에서는 그냥 길가에 커다란 화분 몇 개를 놓는 걸로 끝이에요. 차가 못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화분을 요리조리 피해서 운전하기가 꽤 성가시겠죠? 들어올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거려 하고 부드럽게 제안하는 것 같아요. 훨씬 인간적이고 위압적이지 않죠. 이 비교가 보여지는 결론은 명확해요. 캘리포니아의 사례들은 이미지를 의식하고 거칠에 집중한 나머지 생명력이 없어요. 반면에 라벨로의 사례들은 단순하고 저렴하지만 그 상황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죠. 가짜가 아니라 진짜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힘을 갖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패턴이라는 게 단순히 예쁜 디자인을 모아놓은 카탈로그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겠네요. 기능과 문화, 그리고 인간의 경험과 깊이 연결된 살아있는 중심을 만드는 일종의 유전암호 같은 거군요. 맞아요. 더 많은 생명을 가진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전암호? 아주 멋진 표현이네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건축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 직장, 혹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어떤 상황에서든 이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팀의 회의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비효율적일까 하고 고민될 때 회의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정보 공유가 목적인지 아이디어 발상이 목적인지에 따라 필요한 패턴, 즉 회의의 방식과 공간 구성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삶의 본질적인 중심이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노력 자체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하고 무엇이 더 온전하고 편안한 삶의 방식을 만드는지 이해하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탐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책에서 제시하는 정말 생각할 거리를 하나 남겨드릴게요. 이게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책에서는 인간의 문화가 단순히 사회적인 구성물이 아니라 물리학의 일부라고까지 주장해요. 문화가 그 장소의 물리적 전체성을 실제로 변화시킨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 방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그 방에 있는 의자는 물리적으로 이전과 다른 것이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공간을 구성하는 중심들의 체계와 그 중요성이 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의 하루를 되돌아보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 자신의 문화적 패턴,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머무는 공간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나요? 당신은 그저 그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어떤 중심을 강화하거나 혹은 약화시키고 있습니까?